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는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탄이, 20세기 냉전 시대에는 석유가 전 세계의 권력 지형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라는 비물질적 자원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채굴하고 가공하느냐가 바로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더 이상 금은 땅 속에 있지 않다. 진짜 금은 사람들의 클릭 속에 있고, GPS 신호 속에 있으며, 영상 기록과 의료 차트, 은행 로그와 쇼핑 내역, 공장 센서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라이다, 신호 속에 존재한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그냥 존재한다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치 원유가 정제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데이터 역시 분석, 해석, 응용이라는 고도의 디지털 정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자산이 되고 무기가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정제 과정을 가장 고도화시켜 산업 전체에 적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세계는 아직 그 절반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다. 땅에는 석유도, 희토류도, 금광도 없었고 우리는 늘 외부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결핍이 한국을 디지털 자원 강국으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자원을 캐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의 흐름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땅속의 광물이 아닌 데이터 속의 가치를 캐내는 법을 익혔고, 그것을 AI로 체계화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적용시킨 세계 유일의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다. 데이터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은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맥킨지는 데이터 기반 경제 구조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AI와 함께 데이터는 새로운 전략 무기이자 무한한 산업 자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국은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맡겨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중국은 과잉 통제로 인해 국제 신뢰를 잃고 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산업화에 실패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기술과 제도, 개인과 인프라가 통합된 전방위 데이터 채굴 체계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는 교통, 에너지, 통신, 보건, 안전 등 시민들의 모든 일상적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각종 도시 정책, 공공서비스, 재난 예측, 치안 대응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자동화가 아니라 도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금광으로 전환한 사례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이 통합 운영하는 헬스 데이터 플랫폼은 전 국민의 건강정보와 유전체 정보, 치료 이력, 약물 반응까지 통합하여 AI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조차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정밀성을 자랑한다. 나는 단언한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원 전쟁은 더 이상 땅속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 속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고속 인터넷, 오지, AI 산업, K방산, K바이오, 심지어 K콘텐츠까지 그 모든 산업의 기반에는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채굴하고 가공하느냐는 문제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한국은 세계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전장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인공지능 AI를 도구 혹은 자동화된 분석기 정도로만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지금의 AI는 단순히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 모델을 생성하며 그 결과를 실시간 피드백하여 스스로를 고도화하는 자율적 지능형 채굴기로 진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생각하는 채굴기를 산업행정, 국방복지, 교육, 외교 전반에 적용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AI는 금속을 캐지 않는다. 대신 의미를 캔다. 구조를 캐고 상관관계를 캔다. 무엇보다 의사결정을 캔다. 미국은 이 AI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기업에 맡겨 자본의 흐름을 중심으로 최적화해왔고 중국은 국가가 AI를 통제하며 시민 감시와 사회 통제를 중심에 두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AI를 기술 중심이 아닌 전략 중심으로 다루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AI가 갖는 결정적 강점이다. 대표 사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산업 AI 기반 실시간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글로벌 해운 데이터, 원자재 거래소 가격, 수출입 신고 데이터, 전력 사용량 제조, 가동률, 글로벌 뉴스 키워드,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하나의 AI 시스템이 통합 수집하고 해석한 후 위기 예측 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2022년 말 니켈 가격 급등 사태 당시 한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인도네시아 수출 제한 조치 가능성을 3주 먼저 포착하고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에 조기 조정 명령을 내려 수천억 원의 손실을 사전에 회피했다. 이 정도 수준의 전략적 AI 채굴력은 미국조차 상업화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이유는 아직 개념 실험 단계에 불과하다. 또 다른 예는 국방부가 운용 중인 AI 기반 복합 위협 분석 체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조짐, GPS 교란, 해상 침범, 언론 발언, 외교 채널 흐름 등 수천 개의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수집 연결해 전술적 가능성과 전략적 동기까지 연산하여 현실적 전개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라 AI가 작전 계획을 보조하며 직접 국가안보 판단에 개입하는 단계로 세계에서 실전 배치된 유일한 사례다. 나는 이 AI 활용 방식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아직도 AI를 자동화 기술이나 인력 대체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것을 자원의 눈, 무기의 뇌, 정책의 감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채굴이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하고 가공하고 창조한다. AI가 데이터 안에서 찾아낸 규칙은 다시 새로운 데이터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산업을 만들고 정책을 이끈다. 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국가는 한국 외에 없다. 심지어 미국조차 AI가 정부 정책을 설계하거나 국방 운용에 개입하는 체계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며 시민사회의 반발과 법제화 논쟁으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법, 제도, 윤리,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고 AI를 통해 데이터를 진짜금으로 만들고 있는 최초의 국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채굴기로서의 AI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다. 이제부터는 AI를 누가 더 잘 만들고 더 잘 연결하며 더 정확하게 전략화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막 방향을 잡으려는 중이다. 서울은 단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지금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 가장 체계적으로 통합된 행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AI 연산 기반 도시 운영 체계를 갖춘 말 그대로 도시형 데이터 광산업원 데이터 마인의 본보기가 되었다. 도심을 달리는 수천만 대의 차량에서 추출되는 실시간 GPS 데이터, 공공교통카드와 환승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이동 행태 정보, 아파트 단지 내 IoT 기반 설비에서 전송되는 전력 수도 온도 미세먼지 수치, 가로등 CCTV 비상벨 스마트 횡단보도에 연결된 센서들의 반응, 주민센터부터 보건소, 초중고등학교, 병원, 약국까지 연결된 생활 기반 인프라의 운영 기록이 모든 데이터가 매 순간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서울 플랫폼 SSP의 AI 분석 모듈로 유입되며 도시 전체를 살아 움직이는 실시간 생체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처럼 서울은 도시가 곧 자원 덩어리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실증적으로 증명한 도시이며 더 나아가 그 자원을 현실적 정책과 산업 전략에 즉시 반영하는 체계까지도 구축한 세계 유일의 도시다. 스마트 시티를 외치는 도시는 많지만 대부분은 설계나 실험 단계에 머무른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기술은 앞서 있지만 인구 규모가 작아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제한되고 도쿄는 개인정보 규제가 강해 분석 가능한 구조가 제한적이며 상하이는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정치적 신뢰성과 국제 협업성에서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서울은 기술인 구행정 개방성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이뤘고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 자체가 거대한 데이터 생산 분석 활용 공장처럼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다. 그 중심에는 AI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3중 분석 엔진이 있다. 첫째는 상황 감지 디텍션 도심의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AI가 감지하고 분류한다. 둘째는 패턴 인식 PATTERNING 과거 사례와 유사한 흐름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
셋째는 정책 반응 PRES CRIPTIVE AI 이상이 감지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즉시 시뮬레이션하여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강남역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공공 WiFi 접속량이 폭발할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신호체계를 재조정하며 주변 상권의 구매 트렌드를 분석해 마케팅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고 만약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도시 전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완전 자율적 도시 제어 체계로 구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은 단순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AI 기반 국가 운영의 전초기지이자 디지털 주권의 실험장이며 동시에 세계가 아직 상상에만 머물러 있는 도시형 자원 체계가 현실화된 첫 사례다. 한국은 이 도시를 통해 AI 데이터 채굴이 단지 상업이나 편의를 넘어서 국가 안보, 산업 전략, 글로벌 기술 주도권과 연결될 수 있음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 나는 지금 서울을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도시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채굴하고 순환시키는 살아있는 시스템의 한 축을 직접 밟고 있는 것이라 느낀다. 다른 도시들은 기술과 법, 사회의 갈등 속에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만 서울은 이미 그것을 넘어 완전한 실행체계로 전환되었으면 그 결과 지금 이 도시의 하수도 배관조차 전략자산이 되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 가진 진짜 미래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 데이터를 팔기 위한 자산으로만 이해하는 나라는 결국 그 데이터를 타국 기업의 수익 구조 안에 예속시키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민간 기업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정작 정부는 자국의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예측력을 상실하고 있고 유럽은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산업 전체의 AI 적용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데이터를 판매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 간주했으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만성화된 오늘날 한국의 데이터 활용 전략은 산업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반도체다.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의 협위기, 원자재 수출 제한 등 다양한 외부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면서 전 세계는 소위 초연결 고위험 공급망의 리스크 서플라이 CHAIN 시대로 진입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재고나 계약 데이터를 보는 수준이 아닌 글로벌 시황, 국제 통관, 조달 일정, 지리 정치 뉴스 흐름, 원자재 가격 실시간 변화, 생산 설비 전력량, 기후 이상 정보까지 모두 AI가 분석하는 초대형 공급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모니터링 툴이 아니라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원자재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어떤 경로로 우회 운송을 해야 하며 어떤 국가와 전략 비축 협정을 체결해야 할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지시까지 내려주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작전사령부로 기능한다. 실제로 2022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네온 가스 수급이 급감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포토 공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은 AI 기반 공급망 경보 시스템을 통해 약 5주 먼저 경고를 발령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전 계약을 지시함으로써 손실을 80% 이상 줄였다. 동일한 시기 미국과 일본은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외교적 협상을 벌여야 했고 중국은 정보를 조작하면서 내부 시스템 붕괴에 직면했다. 이러한 공급망 조기 경보 AI는 단순한 산업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통제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확보하는 디지털 주권의 가장 진보된 형태이며 한국은 이 시스템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식량, 철강, 방산 부품, 수소 연료 등 전략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즉, 데이터는 단순한 수익원이 아니라 산업 방어막이고 전략적 무기이며 예방적 주권 도구인 것이다. 나는 이 시스템이 한국의 산업이 외풍에 휘청이지 않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방공망이라고 본다. 일본이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우리는 기술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AI 기반 수급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여 공급망 전환 속도를 일본보다 4배 빠르게 진행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 대응이 아니라 데이터로 무기화된 대응 전략의 승리였다. 세계는 아직도 공급망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를 팔지 않고 지배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는 기술의 연료가 아니다. 정책의 연료이며 국가의 생존 전략을 설계하는 근본적인 재료다. 단순한 사용 이력이나 소비 행태를 넘어 인간의 건강 상태, 학습 능력, 가족 구성, 지역 분포, 출산율, 사망률, 직업군 이동 같은 고차원적 인간 조건이 정제된 데이터로 존재할 때 AI는 단순한 자동화 엔진이 아니라 정책 설계자이자 미래 예측자로 진화한다. 대한민국은 이 점을 가장 먼저 인식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의료 교육 인구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정책 의사결정 AI의 학습 기반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건강정보통합 플랫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각기 보유한 환자 기록, 처방 이력, 질병 발생률, 의료비 지출, 유전자 정보, 예방접종 기록 등 수천억 건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AI가 지역별 질환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5년간 어떤 질병이 어디서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한다. 그리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 복지 예산 배분, 병상 확충, 전문의 인력 배치, 제약 연구 우선순위까지 결정된다. 이 체계는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도 빛을 발했다. 대구에서 확진자 폭증 이전에 AI가 먼저 의심 징후를 탐지하고 경고를 발령했으며 전국적인 병상 재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유럽과 미국이 실시간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던 반면 한국은 이미 예측 기반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의 시험 결과, 출석률, 생활기록부, 교사평가, 학습습관, 진학률, 심지어 디지털 교과서 상해 클릭 이력까지 통합 수집하여 이를 국가학습 데이터셋으로 정제했다. 이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지역별 소득별 학업 성취도 격차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진로 설정의 오류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며 특정 학습 환경에서 어떤 콘텐츠가 효과적인지를 자동으로 제시한다. 이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3년 이내 30% 이상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AI가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 교재 순서를 자동 배열하는 맞춤형 AI 커리큘럼이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분야인 인구 데이터 활용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출생혼인 이혼 고용 사망에 이르는 모든 인구 변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가인구 예측 AI를 구축했다. 이 AI는 단순히 몇 명이 태어나고 죽는지를 넘어서 어떤 연령대가 어떤 지역에서 몇 년 안에 어떤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이탈할지를 예측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금 정책, 군 병력 운영, 교육 예산, 산업 전략을 동적으로 조정한다. 예컨대 2023년엔 충청남도 지역의 15, 18세 인구 급감이 예측되자 교육부는 고등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사 정원을 조정했으며 국방부는 해당 지역 병역 자원을 전환 배치했다. 이는 AI가 인구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인구 데이터를 단순 통계가 아니라 정책 자동화의 기초로 끌어올린 세계 최초의 국가적 시도였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중심의 AI 국가를 가장 먼저 실현하고 있는 나라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데이터를 기업이 가져가고 유럽은 데이터를 보호에만 몰두하며 중국은 데이터를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설계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쓰여야 한다는 철학이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한국이다. 전쟁은 더 이상 총과 탱크, 전투기의 대결이 아니다. 현대전의 실체는 정보전이며 예측전이며 시뮬레이션의 승리다. 누가 먼저 위협을 감지하고 누가 먼저 대응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하며 누가 먼저 병력 장비 보급을 데이터로 정렬해 압도적인 전장 설계를 마치느냐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결정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전장에서 대한민국은 조용히 AI 기반 군사 지휘 시스템을 실전 배치한 유일한 BNATO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구 기반 작전 AI 통합 분석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육해공 우주 사이버 모든 전장을 통합해 위성 영상, 레이더 추적, 탄도, 궤적, 사이버 공격 로그, 병력 배치 현황, 적국의 언론 발언, SNS 확산 키워드까지 모두 수집하고 이를 AI가 연산하여 현실적인 위협 예측 시나리오를 24시간 자동 생성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평안북도에 병력을 비정상적으로 집중하거나 중국이 동해상에서 전파 교란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경우 AI는 이를 과거 전쟁 전 징후 패턴과 비교 분석하고 국방장관에게 자동 경고를 발령하며 작전 옵션을 제시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라 AI가 사실상 작전 계획의 일환을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공군은 2022년부터 AI 기반 실시간 공역 위협 감지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이 시스템은 KF-21의 AESA 레이더와 연계되어 수백 킬로미터 바깥의 비정상적인 비행 궤적이나 전파 교란을 감지하고 각 궤적의 의도를 AI가 판별한다. 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기 자폭 대응, 고고도 레이저 요격, EMP 전자파 분산 공격 같은 옵션을 사전에 가상 시뮬레이션하며 최적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이 시스템은 나토조차도 아직 통합하지 못한 영역이며 미국조차 작전 적용보다 실험적 모델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최근 진수된 광개토 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작전 AI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 주변국 함정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고 일정한 패턴 이상이 포착될 경우 사령관 승인 없이도 자동 회피 기동 또는 위협 분산 작전을 제안한다. 한국 해군은 이를 통해 기존 수동식 대응 체계보다 평균 47초 빠르게 위협에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충돌 발생 여부를 결정짓는 전장의 일분을 선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방위사업청과 과기부는 AI 기반 무기 시제품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실제 무기를 만들기도 전에 가상 공간에서 전장 조건을 입력하고 무기의 실전 성능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무기 개발 기간이 평균 37% 단축되었고 실패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한국의 K방산이 수출 경쟁력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은 물리적 무기를 AI와 데이터로 가상 검증하고 글로벌 수요에 맞춰 사전 시뮬레이션 수출 전략까지 세우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나는 이 흐름을 보며 명확하게 느낀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해서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의 아이디어부터 전장 설계, 전략 실행, 수출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와 AI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 군사 국가다. 그리고 그 기반이 바로 국방 데이터의 채굴과 축적, 그리고 AI를 통한 지능화된 통제력 확보에 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사이버전 대비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이미 AI를 통해 전쟁 자체의 설계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적이 움직이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읽고 계산하며 병력보다 알고리즘으로 위협을 먼저 무력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AI는 이제 무기가 아니라 전략 그 자체이고 대한민국은 그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다. 세계는 AI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플랫폼 중심, 중국은 국가 통제 중심이다. 미국의 경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소수의 초거대 테크 기업이 AI 연구와 응용, 인프라, 데이터 축적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에 의존한 채 느린 규제와 불완전한 정책 조율로 일관한다. AI는 민간의 이익 도구이자 소비자 기반 수익 구조의 엔진이다. 반면 중국은 AI를 권력의 연장선으로 사용한다. 얼굴 인식, 음성 추적, SNS 검열, 행동 예측 등 AI는 정부의 감시력과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데이터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두 모델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AI의 발전은 빠르지만 공공 서비스와 국가 전략에 통합되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을 안고 있으며 중국은 통제력은 강하지만 기술의 개방성과 글로벌 협력에서 심각한 신뢰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한국은 민간도 정부도 아닌 국가 전체가 AI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설계한 최초의 나라이며 그 핵심은 모든 행정, 산업, 안보, 복지, 교육, 에너지, 외교까지 데이터 기반 AI 시스템이 내장된 통합형 국가 운영 구조를 실현했다는 데 있다. 서울시가 24시간 도시 데이터를 AI로 감시하고 분석하며 도로 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것,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비 패턴과 해외 자산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동 세무 감사를 실행하는 것, 산업부가 수출입 통계와 글로벌 시황을 실시간 분석해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것,
기상청이 위성 이미지와 해양 센서를 통해 자동 홍수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국방부가 AI로 적의 움직임을 계산해 미사일 발사 시점을 예측하는 것까지 대한민국은 AI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을 관통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니다. AI가 행정의 지능화, 정책의 자동화, 위기의 사전 예방, 산업의 최적화, 외교의 정밀화에 연결되는 통합 거버넌스이며 어떤 기업도 어떤 정치 세력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공공 AI 국가 플랫폼 모델로 진화했다. 미국은 여전히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유럽은 윤리 논쟁에 발목 잡혀 있으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단절된 구조를 강화하는 중이지만 한국은 AI를 통해 민관 협력, 공공서비스 혁신, 산업전략 예측, 국방안보 자동화, 복지 사전 대응을 모두 실현한 전방위 AI 시스템 국가다. 나는 이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독보적인 지점이라고 본다. AI를 보유한 나라들은 많지만 AI를 사회 전체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나라는 AI를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가의 전략적 도구이자 국민 전체의 생존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는 구호가 아니라 실체적 인프라와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삶과 국가를 더 정교하게 운영하는 시대를 대한민국은 이미 먼저 시작했다. 과거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었다. 석탄, 석유, 철광석, 금, 희토류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이 준 물리적 축적물이었고 그 자원을 누가 먼저 찾아내어 캐내느냐에 따라 국가의 부와 권력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자원은 땅이 아닌 행동에 숨어 있다. 사람들의 일상 속 선택, 소비 패턴, 이동 경로, 검색 기록, 결제 빈도, 시간 분포, 건강 습관, 여론 변화 이 모든 것이 곧 디지털 자원이며 그 흐름을 AI가 읽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순간 그것은 산업을 창출하고 정책을 설계하며 전략을 움직이는 진짜 금맥으로 바뀐다. 대한민국은 이 행동 기반 자원화의 개념을 가장 빠르게 실현한 나라다. 예컨대 서울시는 공공교통 카드 데이터, 지하철 CCTV, GPS, 날씨, 카드 사용 기록, SNS 실시간 키워드를 AI로 통합 분석하여 시간대별 유동인구 예측 정확도 92% 이상을 달성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유통기업, 배달 플랫폼, 공공시설이 자율적으로 인력 배치와 에너지 공급을 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상권 경쟁력은 평균 17% 향상, 야간 치안 사고율은 23% 감소했다. 단순히 행동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예측 도구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이런 모델은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고객이 매장 내 어떤 통로를 자주 지나는지를 분석하여 진열 순서를 재설계하고 금융기관은 소비 패턴과 위치 기반 데이터를 통해 신용등급이 아닌 행동 신뢰지수를 적용한 대출 심사 모델을 운영 중이며 병원은 환자의 통원 빈도, 약국 방문 주기, 스마트워치 활동량까지 AI로 통합하여 개인의 질병 발생 확률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을 실험 중이다.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는 단순 저장값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정제되어 나오는 미래 자원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인식에서 가장 앞서 있다. 중국도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감시와 통제를 위한 것이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거나 산업을 창조하는 기반으로 쓰이지 않는다. 미국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며 민간이 행동 데이터를 수익화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해 공공성과 전략성이 떨어진다. 유럽은 규제가 강해 행동 데이터의 축적조차 원활하지 않다. 반면 한국은 시민의 신뢰와 참여 속에 의료, 교육, 금융, 산업, 복지,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가 실시간 분석하며 정책과 산업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천후 예측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단순한 기술 우위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와 기술의 통합, 시민의 인식과 국가 전략의 결합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명적 전환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개개인의 움직임 속에서 산업을 설계하고 도시의 리듬에서 에너지를 조절하며 집단적 감정의 변화를 AI가 읽고 그것을 국정 운영에 연결한다. 행동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요소를 디지털 자산화하여 가장 기계적인 연산으로 돌려 전략으로 승화시키는 모델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한다. CCTV, SNS,
신용카드 사용, 위치 기반 앱, 검색 엔진, 쇼핑몰 로그 등 사람들의 일상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디지털 흔적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마케팅, 정책 또는 감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며 불완전하고 특정 집단에 종속된 비정형 정보 조각에 불과하다. 미국은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고 중국은 국가가 수집하지만 이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단지 흐르고 있는 것을 쫓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정반대의 접근법을 적용했다. 한국은 데이터를 단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산업기술사회의 모든 구조를 통해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소비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2,500만 명의 세금 신고와 카드 사용 내역을 AI 기반 시뮬레이션용 가상 시민군으로 정제하여 매주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 영향력을 사전 테스트하는 가상 소비 데이터 시나리오 엔진을 개발했다. 이 데이터는 현실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인위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 수립 자체를 위한 디지털 원자재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환경 변화, 환율 급등락, 해상 물류 병목, 국제 이슈 발생 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무역 충격 데이터를 반복 생성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선제적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현실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데이터 기반으로 미리 위기를 만들어내고 학습하는 국가다. 다시 말해 세계는 현실을 측정하려 애쓰고 있지만 한국은 미래를 조립하듯 가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 전략을 설계한다. 더 나아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AI 기반 전장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자체 생산한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백만 가지의 가상 전투 시나리오, 병력 배치 변화, 무기 효율, 지형기상 요소 반응 데이터를 생성해 AI가 학습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실제 전투 없이도 전시 대응 알고리즘을 사전에 학습시킨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F-21 전투기 및 드론 전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무기를 최적화하며 전략을 검증하는 구조는 완전히 능동적 데이터 주권의 표본이다. 나는 이 모든 흐름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원 강국이 아닌 데이터 생성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확신한다. 세계는 여전히 빅데이터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잔상, 사용자의 흔적, 기업의 로그일 뿐이다. 한국은 미래를 위해, 전략을 위해, 안전을 위해, 산업을 위해 데이터를 직접 설계하고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진정한 데이터 주권 국가이며 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열쇠다. 결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데이터를 모으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만든다. 그것도 목적을 갖고 전략을 담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생산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지만 흉내내지 못하는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차별성이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다. 그 시대의 승자는 유전을 먼저 점령하고 해상 물류를 장악하며 석유를 무기로 전쟁과 외교를 설계한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명백히 데이터가 모든 전략의 중심에 놓인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땅속의 검은 액체가 아니라 클라우드 속의 숫자들이 세계를 움직이며 그 숫자를 누가 먼저 채굴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전략으로 변환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데이터는 석유가 아니다. 그것은 한정된 것이 아니며 사용할수록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는 유일한 자원이다. 석유는 파내는 자가 승자였다. 그러나 데이터는 설계하고 정제하고 구조화한 자만이 그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고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중국이 그 예다.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보유했지만 투명성과 개방성, 해석 체계, 글로벌 연계력이 부족한 탓에 데이터의 양은 많아도 전략적 활용도는 낮다. 미국은 AI 기술력과 클라우드 인프라는 앞서 있지만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능력은 여전히 민간에 분산되어 있어 국가 단위 채굴의 일관성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우리는 데이터를 단순히 모은 것이 아니라 채굴했고 정제했고 산업화했고 무기화했고 그리고 전략화했다. 우리는 데이터를 공공정책에 통합했고 군사 시스템에 연결했고 복지와 교육,
보건과 외교, 에너지와 금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내장된 AI 국가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결정하며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구조의 혁신이며 21세기형 패권 전략의 청사진이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의미로 전환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가공하느냐의 싸움에 돌입해 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전장을 이해했고, 가장 넓게 시스템을 확장했고, 가장 정교하게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이며 데이터는 상품이 아니라 정책, 전략, 그리고 생존 그 자체다. 이 체계를 한국보다 빠르게, 정교하게, 조용히 실행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단언한다. 21세기 후반의 국제 질서에서 데이터 채굴 국가는 곧 패권 국가다. 석유가 전쟁을 만들었다면 데이터는 체계를 설계한다. 석유가 단기적 권력을 제공했다면 데이터는 지속 가능한 지배력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빠르고 치밀한 나라가 정보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는가?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전환하고 행동으로 구현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데이터를 채굴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진입점에 가장 가까이 선 나라다. 대한민국 방산이 역대급 활약상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금 전운이 짙어지자 다시 한국 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세계 전쟁의 해결책으로 한국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폴란드를 필두로 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K2와 K9, FA50 등 최대 40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국 방산의 무기들이 계속해서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조용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한국의 방산에 또다시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의 매출은 폴란드로부터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최대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우디 등으로부터 조 단위의 방산 수출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CNN 등 외신들은 한국 방산이 고도 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의 국방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한의 국산 헬기 수리온과 KF-21, 도산 안창호함 등의 운용 상황을 둘러본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렇듯 최근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로 인해 독일이 크게 망신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과거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이 방산이 더욱더 주목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K2에 홈뻑 빠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의 한국산 전차에 대한 러브콜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포탄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바로 이 돈으로 한국으로부터 포탄 구매를 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의 영광으로 인해 한국에게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버티고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제대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올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대부분 포탄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를 공급할 여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 18만 발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결국엔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는 현재로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규모 포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독일은 이번에 한국 방산을 인정해야만 하는 진땀 빼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105포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열세로 돌아선 가운데 포병 화력이 부족해 위기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무기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막강한 화력, 특히 포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155포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면한 포탄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05포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속 전문가인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과 크리스 H. 박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강력히 어필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켄시언 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한국산 105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기고문을 올리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30만 발 이상을 보냈다며 점점 줄어드는 재고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게 탄약을 다시 도움 요청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국이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 미국에 포탄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국은 2022년 말 155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했고 이듬해 3월엔 같은 구경의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산 105포탄을 우회해 지원한 건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80%가량이 포 사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그만큼 포탄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207km 전선에서 47만여 명의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데요. 해당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포는 모두 350문에 불과한데 특히나 우크라이나 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 수가 2,000발밖에 안 돼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이 배치한 야포 수는 4,000문 이상으로 하루에 1만 발가량을 발사하고 있어 단순 비교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5배나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유지에 매달 최소 7만 5천 발의 포탄이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월 30만 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특히나 안정적인 포탄 수급이 중요한데 더 많이 쓸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300만 발의 비축탄과 별도로 북한으로부터 152, 122 등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넘겨받아 실전에 사용 중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탄약 상황은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처참합니다. 개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각종 포탄 규모가 300만 발 이상으로 파악됐지만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의 일시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3만 발 수준인 월탄 포탄 생산량을 내년까지 10만 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포탄 공백기를 메워줄 국가가 한국밖에는 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CSIS 역시 미국의 포탄 중산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 105포탄이 개필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포탄의 필수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견인포 중심으로 105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 이후 상당한 수량의 105 견인포를 인도받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관련 탄만 해도 340만 발가량으로 추산됩니다. CSIS는 105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것과 호환 가능하다며 한국의 포탄을 빌려주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 군이 쓰는 곡사포의 30% 이하가 105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대는 K9과 같은 155자주포를 쓰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105포탄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CSIS는 한국의 105포탄을 대량 사용하고 현재 미국이 생산 중인 155포탄으로 채워 넣겠다고 미국이 제안하면 한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은 한국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무기 체계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제든 군수 지원이 가능한 그야말로 해결사로 우뚝 섰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첫 해외 방산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첫 단계로 폴란드에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데 이를 계기로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을 급속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현지에 방산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의 해외 첫 R&D 센터로 앞으로 생산 체계까지 갖춘 방산 거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폴란드에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 중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가야 수출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R&D 센터 착공 시기와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폴란드 측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단 여기서 만들 품목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지상무기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 측과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모두 한화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수출 이행 계약 협상을 얘기 중인 천무 역시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폴란드 말고도 다른 나라 시장을 겨냥 한 추가 수주전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6일 전 세계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폭도들이 쇠 파이프와 깃대를 휘두르며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한 것이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의 총성이 울리고 뿌연 최루가스가 의사당을 가득 채우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는데 이 장면은 시위대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시위대는 전부 트럼프 지지자들로 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며 그의 당선을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인 의사당을 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위대한 애국자라며 추켜 세우며 그들의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며 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샀죠. 이에 여러 주에서 기소됐는데 콜로라도 대법원은 그에게 2024년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선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경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4년 만에 바이든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죠.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각종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는 바이든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미국 CNN이 지난 4월 중순 전국의 성인 12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바이든 43%를 앞섰는데요. 아직 선거가 6개월이나 남아 언제든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만 보자면 분명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된다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최측근이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ELBRIDG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인데 그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중국과 아시아를 꼽으며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힘이 없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이 중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 는 질문에는 중국이 우선순위라며 중국을 막아야 한국도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다음 질문이 꽤 심각한데요. 주한미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했죠. 동시에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오히려 뒤처진 핵 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현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은 물론 그동안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은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뼛속까지 동맹이라 생각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최국의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힐 것이라는 확답도 없지만 어쨌든 최측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5년 전 미국의 소리 VO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현 상황에서는 반대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지금 직면한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얻을 결과보다 더 좋은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지키는 것이 더 엄중해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불과 5년 뒤 의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 역시 핵무장에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6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변화하는 대북인식 북핵 위협인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가 찬성했고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체 핵개발을 물었을 때는 54.7%가 찬성했습니다. 미국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하는 등 한국인 절반 이상은 자체 핵개발에 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점이 꽤 놀라운데 아마도 북한과 중국 등 외부의 위협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은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는 한국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미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테럴지 프레스가 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기고문이죠. 제니퍼 린드 교수는 그간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인 학자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가졌습니다. 2009년 포런 AFFAIRSS는 사과의 위기 더 페럴즈 어브 어팔러지를 통해 일본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잔혹행위를 부인하지 말고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한국 등 이웃 국가들도 이를 수용해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상당한 소수 의견임에도 주요 언론에 이런 글이 게재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한데요. 린드 교수는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부상이 한미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구에서 지워버릴 각오로 중국을 찍어 누르고 있고 동맹국들도 전부 동참해주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경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미동맹 악화의 또 다른 요소는 북핵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만약 미국이 보복한다면 미 본토가 타겟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연료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각으로 쏴 약 1000km를 날았는데 고각이 아닌 약 40도 가량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15,000km를 날 수 있어 북한 어디에서 쏘든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거나 타격할 기미가 보이면 지체 없이 미 본토로 핵무기를 쏘아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미국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동의할 리가 없어.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린드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은 뻔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면 핵무장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은 조약 위반이지만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PT 제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고문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동의할 리가 없어.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린드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은 뻔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면 핵무장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은 조약 위반이지만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PT 제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고문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미 9년 전에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미국 과학자협회 FAS 회장 찰스 퍼거슨 찰즈 D. 퍼거선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제출했죠. 2015년 4월 27일 퍼거슨은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 1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가 위태로워지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제재의 폭풍을 이겨나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 이후로 인도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당했으나 이 제재는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의 인도의 가치가 너무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인도처럼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없지만 인도와는 달리 전 세계, 특히 미국인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퍼거슨은 제재는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아 몇 달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퍼거슨은 한국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핵무가 개발에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필수적인데 핵물질의 경우 당시 한국은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2500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라늄의 추가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최소 핵폭탄 100개 제작이 가능한 500kg의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하죠. 핵탄두 설계의 필수적인 고속전자 기폭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한국 기술력이면 벌써 확보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반 체계도 답은 같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강 미사일 중 하나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역시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잠수함 발사가 가능한 SLBM까지 확보해 육해공 어디서든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퍼거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가장 껄끄러운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겁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6개월이면 만들어낸다고 확신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핵 개발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 보유를 선언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겁박해서라도 막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2017년 주미중국 대사 추이텐카이는 위 보고서가 공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핵무기의 존재를 반대한다며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국의 이런 주장은 최근 행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64년 가까스로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로 그간 중국은 최소 억지 전략을 내세워왔습니다. 즉,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선제 불사용 원칙에 따라 중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핵 전력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협회는 지난 2021년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장 하미시 인근의 800km의 부지에 110여 개의 핵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는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에 앞선 6월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를 인용 중국이 간수성 위먼 사막지대에 120개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질 경우에만 사용한다던 선제 불사용 원칙은 어디로 가고 급격히 핵전력을 늘리는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고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 차고 넘친다는 한국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